이슈 딥다이브입니다. 어수선한 시장 그 중심에 있는 이슈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월요일 GC인포 박수범 대표,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 보시죠. 트럼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낼 것.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해서 또 협의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재집권하게 됐을 때 하루 이내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을 해왔고, 젤렌스키는 러시아와 협상할 의향이 있다 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통해서 밝혔다고 합니다. 이 양국 정상으로 있던 그 시절이 또 2019년이었는데 그때 당시 통화한 이후에 지금 5년 만에 처음 두 사람이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종전 이슈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 관련주 급등하죠. 김덕호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하루 만에 끝낸다라는 건 그냥 쇼맨십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이제 외교적인 부분에서 항상 이제 강세론을 이제 주장을 했었고, 그러니까 미국이 아직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종전에 대해서 가장 큰 와일드 카드를 갖고 있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 우크라이나 지원을 안 한다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아무래도 지금 이제 국제 정세에서 사실은 이제 뭐 경찰 역할을 해왔던 미국의 지위 자체가 많이 위축이 되니까 이 부분들을 놓치지는 않고 있어요. 대신 이제 이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암묵적으로 주시를 하고 있는 게 왜 우리가 꼭 공짜로만 해줘야 되는 거냐, 미국도 힘들다라는 빌미를 이제 좀 드러내고 있는 게 이 트럼프 후보의 이제 발언이 좀 수위가 좀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목을 하셔야 될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과거에 이제 집권 당시에 그러면 이제 대중 외교라든가 뭐 아니면 러시아와의 외교 그리고 이제 각 국가들의 외교를 주목을 해봤을 때 어떤 점은 성공했고 어떤 점은 실패를 했었냐, 이거를 좀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뭐냐면은 본인을 이제 지지를 했던 당시에 이제 지지층들은 다 백인 중산층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뭐 불법 이민도 뭐 굉장히 많았었고 뭐 히스패닉계들이 많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게 축출을 해야 된다. 우리가 정식으로 일을 해서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중산층들 입장에서는 백인 중산층 입장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저렴하게 써왔던 이제 불법 이민자라든가 여러 이제 소외 계층들에 대한 이제 발탁 부분들을 많이 밀어주다 보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비용적인 면으로 좀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 공장들 다 들어와라. 제조업들 뭐 해외에서 만약에 미국에 물건 팔아먹으려면 무조건 미국에 공장 지어야 된다는 논리를 굉장히 많이 설파했던 사람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방산 쪽까지, 그럼 이 외교가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좀 발언하는 모습은 쇼잉이 좀 굉장히 좀 과장된 부분을 많이 가고 있지만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미국이 얻을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얻어가겠다라는 취지가 분명히 담겨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외교적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중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2018년도에 이스라엘의 대사관을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제 일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1947년도 11월부터 해서 이 예루살렘은 이제 국제사회적으로 이제 국제사회 관할 지역으로 해서 이제 분쟁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를 공식 수도로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느낌이 많았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 대해서 강한 지지를 해줘야겠다. 그러니 정확히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한 지지를 해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중동 국가에 대해서 적대적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중동 내에서 입지들은 굉장히 많이 좁혀졌었고, 결국 이제 중동 국가들이 유가로 인해서 유가 전쟁을 이제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셰일가스를 다시 풀기 시작하고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낸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끝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미국 입장에서 가장 좋은 부분들은 지금 공짜로 우리가 랜드리스 해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거를 수출하자라는 개념으로 분명히 갈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면은 유럽 너희도 지금 당장 무장해라. 한국도 다시 핵무장해라 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근데 너희 뭐로 할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결국 수요는 미국에 있는 방산기업들에 갈 것이다라는 계약을 아주 치밀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면은 지금 건설주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종결로 인해서 건설주가 급등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조금 비약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뭐 PF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지금 논란이 계속 많이 되고 있는데 언론에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고려해 봤을 때면은 좀 매매를 하시는 부분에서는 뭐 유의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자체를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만 보고 접근해서 투자를 하기엔 좀 어려운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변수가 있다면 다른 뭐 인물이 있는 건가요?
일단 변수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해리슨 카밀라 부통령이 이제 다시 대선 주자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이러니한 거는 해리슨 부통령의 그 관련주들도 방산이 포함이 돼 있어요.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무기를 나올 것이다인데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그냥 끝낼 생각이 별로 없을 겁니다. 네, 김덕호 대표님의 주장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과는 다르게 아무리 공화당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되더라도 전쟁 끝낼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방산주에 대해서 좀 더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시고요. 박수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트럼프의 발언이라는 게 옛날부터 예측한다라는 게 좀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라는 내용에 있어서는 일단 좀 의미는 좀 들 필요는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트럼프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종료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특별한 계획이 공개가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어떻게 이제 합의를 보게끔 할 건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어차피 영토를 지금 현재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에 영토를 다시 한 번 더 복구할 수 있다면은 종료를 할 의향이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절대 내주지 않겠죠. 내줬으면 벌써 내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이제 영토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합의점을 찾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전이라는 게 트럼프가 한편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트럼프의 발언들을 보면 당근과 채찍을 항상 줍니다. 달콤한 내용들도 주지만 그에 따른 좀 약간 위압감도 좀 주는 발언들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최근 나오는 내용들 보면 전쟁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돈이 있어야지 할 수가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제 재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 전쟁을 하기에는 좀 인력적인 문제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도 좀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내수 시장과 수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경제적인 압박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푸틴 대통령과 가을 정도에 정상회담을 하기 희망한다라고 얘기했는데 평화회담을 하기 희망한다 했는데 그래서 그 푸틴이 그 부분에서 지금 이제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심리적으로는 이 재건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좀 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데모도 마찬가지고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그리고 한미 글로벌이라든지 관련 수혜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일단 지금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도 정치 평론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 같다 저렇게 될 것 같다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일단 저는 이제 소위 주식쟁이다 보니까 주식과 관련된 이제 시장의 분위기라든가 그런 것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제가 봤을 때는 재건주들은 일단 좀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어떤 후보가 정확하게 나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되든 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종료하게 또 희망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건 관련주 주식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심리적인 요소가 상당히 좀 많이 좀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재건주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고 이 강한 수급들이 하루아침에 빠질 수급은 아니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떠한 또 돌발적인 악재가 발생하고 어떤 내용이 좀 나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당분간 그래도 2, 3일 정도는 이런 추세가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중요해지고 있는 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의사라는 점도 강조를 해주시면서 그래도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쪽의 모멘텀 현재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이쪽의 움직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의견으로 박수범 대표는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상반된 의견을 주신 첫 번째 주제였고요. 두 번째는 어떨까요? 보시죠. LG 에너지 솔루션 GM 미국 3공장 건설 중단.
네, 이 두 기업의 미국 합작법인 엘티엄 셀스가 미국의 미시건주에 건설하고 있는 이 배터리 3공장 건설 일시 중단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로 일단 나오고 있는 소식이고요. 캐즘 현상에 따라서 투자 속도를 좀 조절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배터리 업황과 함께 좀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김덕호 대표님 의견 주시죠. 일단 이제 항공장 건설이 중단됐다 의견 나왔는데 좀 재밌는 사실은 이제 19일 날에 이제 부지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시간에서 부지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아서 이제 170제곱미터에서 110만 평방에서 지금 100만 평방을 이제 배터리 라인, 조립 라인으로 만들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다시 이제 무산됐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이제 합작사들 그리고 이제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 내 전기차 캐파를 늘려나가겠다라는 전략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트럼프 리스크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여기 좀 전략적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트럼프는 결국에는 전기차 쪽을 뭐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테슬라 같은 경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더 지지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가 올라갔어요. 이 부분들은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미국 기업이고 미국 내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합작사들 뭐 포드라든가 아니면은 뭐 GM 이런 제너럴 모터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1등이 정해져 있는데 굳이 내가 추격해서 2등, 3등을 해서 굳이 그 리스크를 갖지 않고 내연기관을 그냥 꾸준히 매출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전략을 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일시 중지. 왜? 여기서 까딱 자금을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팔리지 않는 자동차 악성 재고만 남겨지는 부분들을 가장 우려를 하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도 여기에 좀 눈을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뭐 이거는 LG에너지솔루션에만 해당된 내용은 아닙니다. 포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부각되기 전부터도 이제 내연기관 투자를 좀 더 확대할 의향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멕시코 공장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증설을 조금 지원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전기차 시장의 장기적 성장성을 보는 건 중요하겠지만 이런 대형 기업들조차도 지금 당장에 자금을 공격적으로 끌어당기기에는 일단 미국 내 경기가 그렇게 탄탄하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기업들에게도 부담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폭발적인 탄력을 얻지 못한다면은 당연히 여기에 대한 기업 가치들도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면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시장을 비롯해서 오늘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후퇴가 되고 있고 또 그동안 잘 갔던 HBM 섹터까지도 다 후퇴가 되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좀 넓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모든 섹터들이 다 이제 후퇴가 됐기 때문에 이 시점을 활용해서 내가 2차전지를 담는다? 뭐 전략적인 매매는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아무래도 포트폴리오 재정비를 하는 시점을 입장에서 봤을 때면은 더 추가적인 매수를 하는 거는 최대한 지양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전기차 업체들의 투자 지원 이슈는 비단 LG 에너지 솔루션과 지금 나오고 있는 GM과의 이슈만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좀 이 시장이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가에도 영향을 계속 좀 더 줄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갖고 계시고요. 박수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지금 건설이 중단됐는데 이 부분들은 뭐 그만큼 수요가 없기 때문에 뭐 중단한 거라고 좀 봐야 되겠죠. 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저는 당분간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하반기도 마찬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포스코 그룹에서 그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밸류데이를 가졌어요. 거기서 나온 얘기가 보면 포스코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뭐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성숙기로 접어들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현재 차세대 배터리를 만들어내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얘기도 좀 많이 했었는데 일단 뭐 자동차 쪽이 좀 살아나야죠. 전기차가 살아나야 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딱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트리급과 스탠다드형과 그리고 프리미엄급 이렇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일단 엔트리급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엔트리급에 관련된 소재 부품 쪽은 계속 좀 괜찮아지지 않겠냐 앞으로 보고는 있지만 하지만 지금 현재 캐전 시점이 지금 현재는 당장은 조금 그래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죠. 지금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뭐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뭐 현대기아가 지금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10% 이상 시장 점유율을 지금 현재 전기차만 봤을 때 판매량이 시장 점유율이 좀 늘어났다라고 좀 보고는 있지만 그렇다 해서 판매량이 진짜 서프라이즈로 좀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좀 아무튼 포스코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릿고개가 좀 지속될 수 있다는 부분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해서는 본격적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2차 전지 성숙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뭐 공장에 대해서 일시 중단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과거 반도체도 마찬가지,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죠. 2023년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P4 공장 같은 경우에도 3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P4까지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계속 딜레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고의적으로 좀 딜레이를 했죠. 공장을 준공 일정을 좀 딜레이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현재는 뭐 올해 상반기부터 반도체가 확 돌아서면서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지금 2차 전지도 똑같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힘들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2차 전지를 대응하시는 거는 오케이인데, 단기적인 관점으로 뭐 들어가서 내가 좀 수익을 내고 나오겠다라는 관점은 저는 좀 X라고 좀 보고 있고요.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2차 전지를 대응하신다면 저는 2026년,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때 가서 우리가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지금 현재 조금씩 종목들이 조정받을 때마다 조금 체리 피킹 형태로 조금씩 모아가시는 거는 저는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하반기부터 업황이나 수요가 좋아진다면은 주가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또 상승할 수 있을 거다. 바닥을 완전히 잡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해주시는 걸까요? 그걸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예. 2차 전지가 워낙 이게 좀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엮여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중국도 그렇고, 그리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지금 북미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 대선, 그리고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 IRA법을 뭐 폐지한다 했다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발이 좀 심하다 보니까 폐지하지는 않고 조금 줄이겠다, 지원금 좀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정책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보조금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각 나라들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리고 리사이클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수하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때 가서 좀 전체적인 매크로 흐름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 확신 있게는 답하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같이 나왔습니다. 공통적으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관점 제시를 하고 있고요. 오늘장 시장 약해지면서 WCP가 지금 사상 최저가 경신을 하면서 저점 경신을 하고 있고, LNF, TCC 스틸, 그리고 하나기술, 코스모화학 등 리튬 포어스까지 이런 종목들이 배터리주들이 52주 신저가 경신하고 있는 장의 모습입니다. 5% 이상까지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제가 언급드렸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마지막 주제입니다. K뷰티 2분기 실적 기대감. 올 한 해 가장 많이 오른 종목 가운데 손꼽히는 게 바로 실리콘2라는 종목인데요. 500%의 시세를 냈습니다. 고점 기준으로는 더 많이 올랐다가 지금 좀 약간은 차익 실현 매물 받고 있는 상황이고, K뷰티 쪽에 전용 펀드를 만들겠다는 VC 쪽의 움직임도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각광을 지금 시장에서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고점이 어딜까? 이런 논란들도 여전히 좀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실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일단 뷰티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화장품 상장률이 굉장히 많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아마존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했던 원인이 이제 미국향 수출이 작년 대비해서 20% 이상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실적 기반으로 본다면 이제 기대감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실리콘2 같은 기업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역직구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제품 싸게 쓰고 싶다. 근데 이런 플랫폼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수요를 굉장히 잘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리콘2를 비롯해서 뭐 관련 종목들이 좀 급등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그럼 이제 이만큼 기대감은 높았는데 이제 밥 뚜껑을 열어보고 나니까 소체 밥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실적 자체는 계속 커지고 있고 2분기 실적이 좋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좋아졌는가는, 그러니까 1분기에서 2분기에 넘어갈 때 그 모멘텀을 우리가 당장 체감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이게 유일한 함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그래도 2분기의 실적에서 좀 주목을 할 수 있는 거는
인디 브랜드,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화장품 하면 늘 얘기가 나왔던 게 아모레퍼시픽이 어떻고 이 얘기만 나왔었는데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그렇고 지금 계속 기대가 되는 종목들은 중소형, 작은 종목들에 대한 실적 탄력들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는 점. 그리고 2분기에는 이제 ODM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선케어 제품들에 대한 수요 부분들을 미리 지금 많이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 역대로 더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장마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뭐 8월, 9월 됐을 때 또 땡볕 쫙볕이 될 것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물량들을 대거 확보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는 직접적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기업을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주문 제작을 받는 ODM 업체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전략적으로 좀 매매를 하신다라면은 지금은 양사 모두 좀 일정 분할을 좀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내가 지금 화장품을 갖고 있는데 좀 좋은 종목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중에 대한 격차를 좀 조율을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우려가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화장품 시장이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이 일주일 동안 조정을 받은 원인에는 첫 번째로 일단 중국 시장 자체에서의 소비 부진, 이게 지금 얘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가 또 다시 나오는 트럼프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제 관세 부과 많이 한다, 중국한테 뭐 중국 때리기를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럼 한국은 미국이랑 친한데 우리랑은 안 친할 거야 이렇게 이제 반협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의 비우호적인 시장이 또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도 말바꾸기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을 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코스맥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코스맥스 3월 달에 하나증권의 박은정 연구원분이 모든 법인이 다 긍정적일 것이다. 국내, 해외, 중국, 미국 할 거 없이 모든 법인들이 다 성장 탄력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는 기사가 3월 달에 나왔어요. 근데 지금 7월에 지금 기사가 또 나온 게 뭐냐면은 중국 시장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5% 정도 후퇴를 하기 때문에 좀 부정적이다. 물론 이제 그래도 매출 자체가 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의 브랜드들이 굉장히 성장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미국이나 유럽향에서의 매출 부분들이 탄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상쇄는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결국 우리가 이 매출 비중, 그러니까 국가별 매출 비중이 어디가 높냐에 따라서 또 다시 한번 옥석가리기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이렇게 지금 많은 종목들이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은 결국 이제 그동안 사고 싶었던 종목들도 할인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점이 각 국가별로의 어떤 포지션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미국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어떤 정치관, 외교관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신다면은 비중에 대한 조율도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탑픽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국제약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전에도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이 마데카 크림에 대한 수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마데카 솔루션, 그러니까 여기 이제 미용기기까지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일본에 이제 파스토어 매장에도 이렇게 진출을 한다고 하니까요. 과거 이제 중국향 매출에만 높았던 화장품 시장이 이제 일본에 도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 본다라면은 동국제약도 매출의 3분의 1 정도가 지금 현재 뷰티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핑크빛 다이어트 제품이라든가 아니면은 마데카 크림을 비롯한 이런 헬스케어 부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부분 자체가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약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걱정이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 헬스케어 부분들이 좀 하방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범 대표님, K뷰티 2분기 실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에 아마존에서 프라임데이가 있었습니다. 프라임데이 때 이제 뷰티 부분에 있어서 1위부터 5위까지 다 한국 제품들이었어요. 자, 1위 했던 제품이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자회사죠. 코스알엑스에서 이제 달팽이 에센스를 만들었는데 이 제품이 판매 1위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밑단을 좀 보게 되면 뭐 앵커스의 이제 콜라겐 마스크라는 게 또 판매가 좀 잘 됐고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의 또 립바, 그리고 립 슬리핑 마스크, 그리고 TNL의 이제 피부 패치, 이런 부분들이 판매량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잘 나왔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판매 50위, 뷰티 판매 50위 안에 들어가는 이제 제품의 기업들이 보게 되면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잉그루드랩, 이런 회사들이었고요. 그리고 뭐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이제 VT의 리드샵 100 제품이 3위까지 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수요가,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있다. 그리고
가성비도 좋고 제품도 좋은데 가격도 저렴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먹히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뭐 아마존 프라임 데이에서 뭐 작년보다 11% 증가한 142억 달러가 판매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화장품 뷰티 쪽이 상당한 좀 비중을 좀 차지했다는 부분들, 특히나 한국 제품들이 판매량이 정말 뭐 선전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지금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3분기, 4분기로 가면 갈수록 저는 판매량이 좀 더 증가할 것이다.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도 작년 YOY상 봤을 때 상반기가 지금 18% 정도 더 증가했거든요. 더 증가했는데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무난하게 더 추가적인 매출과 거기에 대한 잉여 자산도 증가하면서 주가 상승 또한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탑픽으로 어떤 종목 보시는 걸까요? 저는 아모레퍼시픽을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번에도 또 보면 1, 2, 3위가 다 보면 이제 아모레퍼시픽이에요. 제품들 판매가 이번에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이제 판매 순위가 보면 전부 다 뭐 1등부터 3등까지 다 뭐 아모레퍼시픽의 자회사에서 만드는 제품들이다 보니까 뭐 그래서 저는 그리고 지금 현재 좀 어느 정도 좀 정치적인 이슈가 또 발생하다 보니까 좀 불확실성에 따른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는 있는데 아무튼 저는 아모레퍼시픽이 뭐 아직까지 자산적으로 유동자산 같은 경우에도 좀 아직까지 좀 건전하고 그리고 제품에 대한 이제 브랜드 파워도 좀 아직까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회사를 통한 여러 가지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번 중국의 삼중전에서 여러 가지 민간인 기업들 그리고 민간인들의 소위 해서 이제 가처분 소득이 좀 증가될 수 있게끔 금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개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렇게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화장품 시장도 중국도 좀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시장에서 조정 압력 받고 있는 화장품주 코스맥스 중국 매출 비중이 30% 지난해 기준으로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좀 제외하고서 나머지 가운데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으로 동국제약 아모레퍼시픽 알아봤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